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그가 바로 한국인이라는 점이죠. 각종 서점에서는 이 인물의 책이 쉬지 않고 팔리며 심지어는 연구 대상까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현상을 지켜보던 한 해군 장교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맥스웰이라고 합니다. 뉴욕타임스의 국제문화부 기자죠. 세계 각국의 문화 현상을 취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가만 빼고요. 바로 한국말이죠. 어릴 때부터 저희 집안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했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는데 식탁에서 자주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과장하고 미화하는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도 비슷한 생각이었죠. 사업차 한국에 방문했다가 그들은 항상 자신들의 문화가 최고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대부분 중국과 일본에서 베낀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 또한 자연스럽게 한국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을 만나면 괜스레 피하게 되었고 한국인 동료들과는 절대 가까워지지 않았죠. 특히 이런 문화를 취재하는 기자로서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역사를 과장하고 미화하는 민족들과 함께하면 객관성을 잃을 테니까요. 이러한 저에게 최근 벌어지는 일은 꽤나 이상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순신이라는 한국의 역사적 인물이 갑자기 화제가 된 겁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한국의 또 다른 K-팝 스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400년도 더 전에 살았던 조선시대 해군 장군이라는 거죠. 편집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시카고의 반스앤노블 서점에서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 취재해보라고 했어요. 서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점 입구에는 아드미럴 이불멸의 전설이라는 제목의 만화책이 전시되어 있었고 12만 부 판매 돌파 문구가 크게 걸려 있었어요. 서점 매니저는 처음에는 소량만 주문했는데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면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 책을 주제로 한 독자 모임까지 생겨서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하는데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기라고 했어요. 독자 모임에는 한국계 미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50대 백인 남성은 넷플릭스에서 명량이라는 영화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액션 영화인 줄 알았는데 실화라는 걸 알고 충격받았다고 해요. 어떻게 12척의 배로 330척을 상대할 수 있냐며 더 찾아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30대 흑인 여성은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판타지인 줄 알았는데 실제 역사라니 믿을 수 없었다며 이순신은 마치 동양의 슈퍼히어로 같다고 말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이순신에 대해 검색했어요. 영어로 된 자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너무 과장되어 보였어요. 12척으로 330척을 격파, 50번의 전투에서 무패, 죽음 직전까지 전투를 지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점 직원에게 이순신에 관한 책들이 정말 잘 팔리는지 물었습니다. 직원은 최근에는 해군 역사나 전략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했어요. 특히 해군사관학교 학생들이 자주 구매해가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왜 미국 해군사관학교 학생들이 조선의 해군 장군에 관심을 가질까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인물은 한국인들이 역사를 과대 포장해서 만든 허구적인 영웅일 것이다. 이것이 제 확신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확신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워싱턴 D.C.의 해군 전략 세미나였어요. 워싱턴 D.C.에 도착한 저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열리는 해군 전략 세미나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이 세미나가 제 호기심을 완전히 해소해줄 거라는 기대는 크지 않았어요. 아마도 서양 중심적인 해군 전략 이야기가 대부분일 테니까요. 세미나장에 들어서자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현역 해군 장교들도 여럿 보였어요. 오늘의 강연자는 마이클 브레너 교수였습니다. 그는 하버드에서 해군 역사를 가르치는 저명한 학자였죠. 브레너 교수는 화면에 두 인물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한쪽은 익숙한 얼굴이었죠. 영국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제가 최근 자료에서 봤던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였어요. 브레너 교수의 첫마디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사령관은 누구일까요? 많은 서양 역사가들은 넬슨을 꼽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넬슨보다 더 뛰어난 해군 지휘관이 있었다고 주장하려 합니다. 바로 한국의 이순신 장군입니다. 세미나실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저도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서양 학자가 서양의 해군 영웅보다 동양의 장군을 더 높이 평가한다고? 브레너 교수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넬슨은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33척으로 41척을 물리쳤습니다. 물론 놀라운 승리였죠. 하지만 이순신은 명량해전에서 단 12척으로 일본 함대 330척을 상대했습니다. 수적 열세는 1대 10이 아니라 1대 27이었어요. 어떤 해전사에서도 이런 압도적인 열세를 극복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브레너 교수는 조선의 판옥선과 일본의 전선 구조, 명량 해협의 지형과 조류, 이순신의 전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어요. 프로젝터에는 해전 시뮬레이션까지 나왔습니다. 교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철저한 사전 준비, 지형 활용, 그리고 뛰어난 리더십으로 불가능한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넬슨이 영국 해군의 지원을 받았던 반면 이순신은 자국 정부의 박해까지 견디며 싸웠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내용이 과장된 것이 아닐까? 한국인들이 자국 영웅을 미화한 것을 서양 학자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닐까? 하지만 브레너 교수는 명백한 사료와 객관적인 분석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해군 장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현대해군 전략에 이순신의 전술이 주는 시사점은 무엇입니까? 브레너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뛰어난 전략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이순신의 지형 활용법, 심리전, 그리고 절대적 열세 상황에서의 리더십은 오늘날에도 귀중한 교훈입니다. 실제로 미 해군 사관학교에서는 최근 이순신의 전투를 케이스 스터디로 추가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동안 저는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만약 브레너 교수의 말이 사실이라면? 만약 이순신이 정말 그런 위대한 장군이었다면? 이전에 가졌던 편견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호텔로 돌아와 브레너 교수가 언급한 자료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순신의 전투 기록, 당시 일본과 조선의 국제 정세,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 모든 것이 교수의 말과 일치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이게 다 사실이라고? 그렇게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이순신에 관한 특집 기사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세미나에서 들은 내용에 대한 의구심과 제 의견을 담아 반박 기사를 써내려갔어요. 제 기사의 제목은 과장된 영웅 이순신 신화의 실체였습니다. 기사에서 저는 이순신의 업적이 한국인들에 의해 과장되었을 가능성과 서양과 동양의 해전을 직접 비교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기사를 완성한 후 편집장에게 제출했습니다. 편집장은 제 기사를 꼼꼼히 읽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논쟁적이지만 가치 있는 기사라며 내일호에 실을 테니 준비하라고 했어요. 놀랍게도 제 기사는 뉴욕타임스 문화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렸고 온라인 버전은 몇 시간 만에 조회수 10만을 넘겼습니다. 댓글란은 열띤 논쟁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계 미국인들은 분노했고 많은 독자들은 이순신의 업적을 의심하는 제 주장에 반발했습니다. 반면 일부 독자들은 제 의견에 동조하며 동양의 역사가 종종 과장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미국 학계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워싱턴 대학의 해군사 전문가 존 카터 교수는 제게 이메일을 보내 제 기사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이순신이 넬슨보다 위대한 지휘관이었다는 주장은 경강부회라며 동양과 서양의 해전 환경은 완전히 달랐고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는 의견이었어요. 다른 학자들도 비슷한 의견을 보내왔어요. 일부는 제 주장을 지지하며 이순신의 업적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브레너 교수를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제 기사에 강력히 반발하며 이순신의 업적은 역사적 사료로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어요. 그런가 하면 CNN, MBC 같은 주요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논쟁적인 제 기사가 미디어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죠. 저는 갑작스러운 논란에 당황하면서도 이 기회를 통해 제 주장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어느 날 오후 편집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들뜬 표정이었어요. 제 기사가 대박이라며 회사 메일함에 독자 반응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킨 기사는 오랜만이라며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깊이 파고들자는 제안이었죠.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편집장을 바라봤어요. 그는 이 주제가 지금 핫하니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투했던 실제 현장들을 방문하고 더 깊은 취재를 해오라는 것이었죠. 회사에서 모든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한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솔직히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 그리고 서구 중심적인 교육을 통해 형성된 편견만 가지고 있을 뿐이었죠. 편집장은 이것이 기회라며 이 이야기의 진실을 파헤치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순신이 정말 위대한 해군 지휘관이라면 그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제가 그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했어요. 편집장의 말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보자. 이 기회에 한국에 가서 실제로 확인해보자. 만약 이순신이 과장된 영웅일 뿐이라면 그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제 정보원들에게 연락하여 한국 방문을 준비했습니다. 짐을 싸면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것이 거짓임을 밝히겠다. 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 학교에서 배운 서양 중심의 역사관, 그리고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편견이 여전히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실이 무엇이든 정직하게 보도하겠다는 기자로서의 양심도 있었어요. 이후 한국행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를 덮친 것은 정체 모를 설렘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결심으로 왔지만 낯선 땅에 대한 호기심도 컸어요. 인천국제공항은 제 예상과 달리 현대적이고 깔끔했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해군사 전문가 박윤성 박사였어요. 편집장이 미리 연락해둔 현지 가이드였습니다. 맥스웰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취재 여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 박사는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50대 중반의 단정한 모습이었고 미국 예일대학에서 해군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은 채 그를 따라 공항을 빠져나왔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서울역으로 이동해 KTX를 타고 통영으로 갈 겁니다. 통영은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을 지휘했던 곳 근처예요. 공항에서 서울역까지는 공항철도를 이용했습니다. 깨끗한 객실과 정확한 시간 운행에 살짝 놀랐어요. 서울역에 도착하니 웅장한 현대식 건물이 저를 반겼습니다. 마치 미래의 우주선 정거장 같았어요. 여기서 KTX를 타고 통영 근처의 역까지 가는데 약 3시간 정도 걸립니다. KTX에 탑승하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넓고 편안한 좌석, 깔끔한 객실, 그리고 무엇보다 빠른 속도가 인상적이었어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초고속 열차 시스템은 미국보다 앞서 있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박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빠르게 발전한 나라입니다. 1950년대만 해도 전쟁으로 폐허였지만 이제는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되었죠. 여행 중 저는 이순신에 대한 제 생각을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그의 업적이 과장된 것 같다고요. 예상과 달리 박 박사는 불쾌해하지 않았어요. 맥스웰 씨 의심은 건강한 학문적 태도입니다. 직접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가 역사적 사실과 장소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의 평온한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자국 영웅에 대한 비판에 민감할 거라 생각했는데 박 박사는 달랐어요. 통영에 도착한 것은 오후였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어요. 바다가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첫 한국 식사를 했습니다. 신선한 해산물과 다양한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어요. 이건 통영의 전통 해산물 요리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처음 맛보는 한국 음식이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신선한 재료와 독특한 양념의 조화가 입맛을 사로잡았어요. 특히 해물탕이라는 매콤한 해산물 스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이렇게 다양하고 맛있을 줄 몰랐어요. 미국에서 접한 한식은 대부분 불고기와 김치뿐이었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통영 시내를 잠시 둘러보았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전통적인 한옥들이 보였고 곳곳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과 기념물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도시 전체가 바다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통영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불빛이 바다에 반사되어 마치 별이 내려앉은 듯 했습니다. 낯선 나라지만 왠지 모르게 편안함을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통영의 아침 풍경이 상쾌했어요. 오늘은 한산도로 향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가장 유명한 전투 중 하나인 한산도. 대첩이 벌어진 현장을 직접 볼 생각에 왠지 모를 긴장감이 돌았어요. 호텔 로비에서 박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오늘의 일정표와 관련 자료들을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오늘은 한산도로 가서 한산도 대첩의 현장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배를 타고 가야 하니 멀미약을 챙기셨나요? 통영항에서 우리는 작은 배를 타고 한산도로 향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반짝이는 바다를 가르며 나아가는 모습이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400년 전에 치열한 해전이 벌어졌다니 상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한산도에 도착해 우리는 먼저 전망대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바라본 한산도 해협의 전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넓지만 양쪽이 섬으로 둘러싸인 특이한 지형이었어요. 여기가 바로 한산도 대첩이 벌어진 곳입니다. 1592년 8월 이순신 장군은 56척의 조선 수군으로 73척의 일본 함대를 완전히 격파했어요. 박 박사는 이순신이 어떻게 하객진 전술을 활용했는지 설명했습니다. 하객진은 기러기가 날아가는 형상을 본떠 만든 진법으로 중앙에서 적을 유인한 후 양쪽에서 포위하는 전략이었어요. 이순신은 이 좁은 해협의 지형을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일본 함대를 유인해 들어오게 한 뒤 양쪽에서 포위해 공격했죠. 또한 이곳의 빠른 조류를 이용해 적의 대형을 흐트러뜨렸고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해협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좁은 입구, 넓은 내, 그리고 빠르게 흐르는 조류. 이 자연적인 요소들을 전술적으로 활용한 이순신의 지략이 놀라웠어요. 넬슨도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지형을 활용했지만 이런 식의 함정 전술은 아니었습니다. 이순신의 하객진은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창의적인 전략이었죠. 박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넬슨은 영국이라는 강대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을 텐데 이순신은 어땠나요? 박 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순신은 오히려 자국 정부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임진왜란 중에도 그는 모함을 받아 백의종군했고 심지어 고문까지 당했어요. 그럼에도 나라가 위험에 처하자 다시 수군을 이끌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무언가가 깊이 와닿았습니다. 넬슨은 강대국의 지원을 받았지만 이순신은 조선 내부의 정치적 박해 속에서도 승리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우리는 이후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이순신의 지휘소가 있었던 자리와 전시관이 있었어요. 전시관에는 당시 사용된 무기들과 함선 모형, 그리고 이순신이 남긴 문서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순신이 쓴 난중일기의 복제본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전쟁 중에도 매일일기를 쓴 그의 철저함과 전투 전날의 심경이 담긴 글귀들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 우리는 한산도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통영으로 돌아왔습니다. 배 위에서 바라본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제 기존의 편견과 많이 달랐어요. 이순신의 전략, 그가 처한 상황, 그의 인간적인 면모까지. 제가 알던 이순신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산도에서의 경험이 여전히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호텔 아침 식사 중에 박 박사가 오늘의 일정을 설명했어요. 오늘은 진도로 이동해 명량해전이 벌어진 울돌목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산도 대첩도 놀라웠지만 명량해전은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전투였죠. 진도로 가는 길은 꽤 멀었지만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남해안 풍경이 아름다워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차 안에서 박 박사는 명량해전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산도 대첩 이후 조선 조정의 내부 분열로 이순신은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어요. 그 사이 원균이라는 장수가 수군을 지휘하다 대패했고 조선의 수군은 거의 전멸 상태가 되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순신은 다시 수군 통제사로 복귀했지만 남은 배는 겨우 12척뿐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싸웠다는 건가요? 네, 더욱 놀라운 것은 당시 일본 함대의 규모였습니다. 무려 330척이었어요. 거의 1대 30의 비율이었죠. 도착한 울돌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좁고 급류가 세찬 곳이었습니다. 바닷물이 좁은 해협을 통과하면서 만들어내는 소용돌이가 인상적이었어요. 이곳이 명량해협, 일명 울돌목입니다. 울다라는 말은 한국어로 우는 것을 의미해요. 물살이 너무 세서 마치 바다가 우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는 해협이 내려다 보이는 관망대에 올라 전체적인 지형을 살펴봤습니다. 박 박사가 지도를 펼쳐 당시 전투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순신은 이 좁은 해협의 특성을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조류가 가장 빠른 시간에 맞춰 전투를 시작했고 일본 함대가 한꺼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죠. 그리고 조선 수군의 주력 무기인 함포를 최대한 활용해 거리를 유지한 채 공격했습니다. 저는 바다의 흐름을 관찰하면서 이순신의 전술을 상상해 보았어요.
빠른 조류와 좁은 해협이 어떻게 수적 열세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순신의 심리 상태는 어땠을까요? 12척으로 330척을 상대한다는 건 무모한 도전 아니었나요? 박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이순신의 유명한 말을 인용했습니다. 명량해전 전에 이순신은 왕에게 이런 보고를 올렸습니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어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라를 지키려 했던 그의 결연한 의지가 담긴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뭔가가 울렸습니다. 단순한 군사적 천재를 넘어 이순신의 리더십과 애국심이 느껴졌어요. 또한 이순신은 전투 직전 부하들에게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죽기로 마음먹으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자신이 탄 배를 선두에 두고 직접 지휘했습니다. 울돌목의 기념관에서 명량해전을 재현한 영상을 보며 저는 이순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는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부하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으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앞장섰던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우리는 아산에 위치한 현충사와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울돌목의 경험 이후 저는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모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현충사는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이곳은 국가가 이순신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당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찾아와 존경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기념관으로 향하는 길에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단체로 방문한 군인들이 있었는데 박 박사의 설명으로는 미국 해군 사관학교 견학단이었습니다. 미국 해군도 이순신을 연구하나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네, 최근에는 전 세계 해군 장교들이 이순신의 전략과 리더십을 연구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심지어 일본에서도 해군 장교들이 이곳을 방문해요. 기념관 내부에 들어서니 다양한 국적의 방문객들이 이순신의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 군인들의 방문이 눈에 띄었어요. 그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이순신의 전투 기록과 전략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만난 미국 해군 사관학교의 토마스 클라크 교수와 짧은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미 해군의 전략 분석 전문가였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전략을 정규 교과 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극한의 상황에서 보여준 그의 결단력과 혁신적인 전술은 현대 군사 교육에서도 최고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죠. 클라크 교수는 이순신의 명량해전 전략이 현대 해군 전술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어요. 소수의 함대로 우세한 적을 상대하는 비대칭 전략이 특히 중요하게 연구된다고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기사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이순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군사적 천재였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제가 직접 보고 느낀 이순신의 진정한 위대함을 담아내려 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제 회의적인 태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기사를 편집장에게 보내자 즉각적인 응답이 왔어요. 편집장은 제 기사를 뉴욕타임스 1호판 특집으로 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몇 시간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CNN, BBC, 알자지라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이 제 기사를 인용하고 싶다는 요청을 보내왔다는 것이었죠. 박 박사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는 기뻐하면서도 담담했습니다. 사실 이순신은 오래전부터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높이 평가받아 왔어요. 다만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죠. 이제 맥스웰 씨의 기사 덕분에 서양에서도 이순신에 대한 재조명이 시작될 것 같네요. 다음 날 온라인판 기사의 반응을 확인하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코멘트 섹션에는 전 세계 독자들의 열띤 반응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의 업적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며 감사를 표했고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더 깊은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서양의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이순신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몇몇 대학에서는 이순신에 관한 특별 강연 요청이 왔고 군사 관련 학회에서는 이순신의 전략에 관한 세미나 개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저는 인천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의심 많고 편견에 사로잡혔던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이제 저는 이순신이라는 인물의 진정한 위대함을 깨달았고 그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작은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2주간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나기 전 박 박사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맥스웰 씨 처음 만났을 때 이순신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참 다르네요. 그의 말에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제 평생 가졌던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편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제 기사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편집장은 이순신에 대한 심층기획 시리즈를 준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맥스웰, 자네 기사는 우리 신문 역사상 가장 많은 호응을 받은 기사 중 하나가 되었어. 이걸 더 발전시켜서 이순신의 리더십과 전략,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를 다룬 시리즈를 만들자고. 저는 즉시 작업에 착수했어요. 한국에서 수집한 방대한 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8부작 심층기획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가 발행된 날 뉴욕타임스 사옥 앞에는 독자들의 긴 줄이 늘어섰어요. 온라인 구독자 수도 기록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저에게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PBS와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이순신의 생애와 업적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며 저를 자문으로 초빙했습니다. 이순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가 아닌 인류 보편적 가치를 담은 서사입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동서양의 경계를 넘는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프로듀서의 말에 공감하며 저는 다큐멘터리 작업에 적극 참여했어요. 6개월의 제작 기간 동안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고 해군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완성된 다큐멘터리 불멸의 제독 이순신은 미국 프라임타임에 방영되었고 이후 전 세계 40개국 이상에서 번역되어 상영되었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뉴욕의 해군 박물관에서는 이순신 특별전이 열렸고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이순신의 리더십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었어요. 영국 그리니치 해양박물관에서도 이순신과 넬슨을 비교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한 해가 지난 후 저는 이순신 시리즈의 마지막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순신 세계가 기억해야 할 영웅이었어요. 기사의 마지막 문장에 제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담았습니다. 이순신의 용기, 헌신, 전략은 단순히 한국가의 자랑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기억해야 할 인류의 유산이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조국과 민족을 위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어쩌면 이런 가치야말로 지금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 기사는 출간 직후 전 세계 언론에서 인용되며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명성보다 더 값진 것은 제가 편견을 극복하고 진실을 발견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몇 주 후 뜻밖의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전에서 만났던 한국인 참전용사의 가족으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그들은 제 기사와 다큐멘터리를 보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이제 이순신이 더 이상 한국만의 영웅이 아니라 세계가 기억하는 위인이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의 작은 부분이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어요. 정말 믿기 힘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도쿄 명문 사립고에서 학생들이 단체 등교 거부를 시도하며 일본 전체가 전례 없는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그 시점이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시점이라는 점이죠. 이후 이어진 담임교사의 폭탄 발언 또한 일본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명문 사립고등학교의 역사 교사로 복무 중인 사쿠라 미도리입니다. 저희 학교는 1889년에 설립된 오랜 역사를 자랑하죠. 그만큼 많은 이들이 동경하는 학교였어요. 저 또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위대한 일본의 엘리트들을 육성하는 학교이니까요. 저는 항상 일본이 아시아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변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쳐다도 보지 못할 곳이라고 생각해왔죠. 특히 한국이요. 그 작고 피해망상이 심한 나라 말입니다. 사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쟁 때 군인이셨고 아버지는 보수적인 역사학자셨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면 늘 한국이 역사를 왜곡한다는 이야기가 오갔죠. 한국은 자신들의 역사적 약점을 일본 탓으로 돌리는 나라다 라는 말은 저희 집 식탁에서 자주 나오는 대화였습니다. 대학에서도 비슷한 교육을 받았어요. 교수님들은 객관성이란 이름 아래 균형 잡힌 시각,
강조했지만 결국 일본의 입장만 정당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졸업 후 역사 교사가 되었을 때도 저는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한국은 감정적으로 일본을 비난하는 나라라고요. 그렇기에 당연히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해왔죠. 하지만 교사로 7년째 일하면서 점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의 기초에 한국을 비판하는 것은 역사 교사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 깊이 연구해 정확한 사실로 한국의 주장을 제대로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정부가 검증한 자료들만 찾았어요. 하지만 점차 독립적인 연구자들의 논문과 외국 역사학자들의 저서로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영어로 된 자료도 찾아 읽었죠.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관한 자료들은 제가 배운 것과 전혀 달랐어요. 미국 역사학자들의 연구에는 일본의 교과서에 누락된 내용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일본 자체 기록에도 제가 몰랐던 사실들이 있었죠. 지금도 그날이 선명히 기억이 납니다. 한 영국 학자의 논문을 읽던 날이 말이죠. 그 논문은 일본군이 직접 작성한 문서들을 분석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일본 교과서는 왜 이런 내용을 다루지 않는 걸까요? 궁금증이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 날 수업 중에 한 학생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질문했어요.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표준 교과서대로 정치적으로 과장된 문제라고 답할까? 아니면 제가 발견한 새로운 자료들을 언급할까 고민했죠. 결국 저는 이 문제는 좀 더 복잡해. 다양한 역사적 증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수업 후 교감 선생님이 저를 불러 국익을 해치는 애매한 발언을 했다며 경고했습니다. 학부모로부터 항의 전화가 왔다고 했죠. 교사로서 확립된 역사관을 흔들면 안 된다. 는 말도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교사로서 제 역할은 무엇인가요? 국가가 원하는 내용만 가르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렇다면 제가 발견한 사실들은요? 학생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교육자로서 직무유기가 아닐까요? 밤새 고민했지만 쉽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피곤함과 함께 결심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했죠. 그렇게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해 원문 자료도 읽기 시작했어요. 영어권 역사학자들의 논문은 물론 중립국의 역사가들이 쓴 책들도 찾아 읽었죠. 때로는 기밀 해제된 미국 자료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알던 역사는 점점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과 실제 역사적 사실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인들이 겪은 일들은 일본 교과서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었죠. 하지만 운명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는 법이죠.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학교에서 갑작스러운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봄이 시작될 무렵 학교 내부 갈등으로 인해 이번 연도 수학여행은 각 따민 교사가 자유롭게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오키나와나 홋카이도를 고려할 때 저는 고민 없이 한국을 선택했어요. 이건 학생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였죠. 교무실에서 제 발표에 동료 교사들은 놀란 표정이었고 교감 선생님은 위험성을 언급했지만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3학년 2반 교실에서 수학여행지로 한국을 발표하자 학생들은 즉각 반발했어요. 야마모토는 책상을 치며 화를 냈고 스즈키는 말도 안 돼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미야자키를 비롯한 여러 학생들이 왜 하필 한국이냐? 일본을 싫어하는 나라에 왜 가야 하냐? 고 불만을 터뜨렸죠. 저는 한국이 가까운 이웃나라이며 역사를 다양한 시각에서 보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했지만 학생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학교에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어요. 야마모토의 아버지는 법적 책임을 언급했고 스즈키의 어머니는 울면서 걱정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반일 감정이 심한 나라에 보낼 수 없어요. 한국인들이 폭력적으로 나오면 어떡하죠? 라는 우려가 이어졌죠. 다음 날 교장실로 불려가 항해 메일 뭉치를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준비해간 안전 통계와 교육적 가치 자료로 교장 선생님을 설득했어요.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는 약속 끝에 학부모 설명회를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설명회 당일 긴장감 가득한 다목적실에서 저는 한국의 현대적 모습과 일본인 관광객에 대한 친절함을 영상으로 보여주었어요. UN 발표 안전지수, 입시에서의 문화적 다양성 경험 중요성을 강조했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본사 방문 계획으로 진로 교육적 가치도 언급했죠. 자녀분들에게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경험을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눈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3시간의 토론 끝에 63%의 학부모가 동의해 한국 수학여행이 확정됐습니다. 다음 날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의 학생들 앞에서 저는 칠판에 열린 마음이라고 썼어요. 여러분,
직접 보고 난 후에 판단하세요.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 그것이 역사를 배우는 진짜 방법입니다. 이번 여행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거예요. 약속합니다. 그렇게 여행 당일 하네다 공항에 모인 학생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대부분이 부모님의 걱정 어린 말을 듣고 온 터라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야마모토는 아예 말도 걸지 말라는 듯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미야자키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학생들은 서로 눈빛만 교환할 뿐 평소와 달리 활기찬 대화는 없었죠. 2시간 남짓한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학생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넓고 천장이 높은 터미널을 보며 스즈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크네요.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는 길에 스마트 안내 로봇이 일본어로 인사를 건네자 학생들이 잠시 멈춰서서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미야자키가 로봇에게 화장실 위치를 물었고, 로봇이 정확한 일본어로 안내하는 모습에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는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죠. 자동 입국 시스템이 얼굴 인식으로 신속하게 처리되는 모습에 야마모토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일본보다 빠른데요? 라는 말이 무심결에 나온 것 같았어요. 수화물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가는 길에 학생들은 벽에 설치된 대형 디지털 스크린과 무료 와이파이 안내판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공항 로비에서 만난 한국인 가이드 김민수 씨는 유창한 일본어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본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시는데 모두 처음에는 걱정이 많으시다가 돌아갈 때는 또 오고 싶다고 하세요. 버스로 이동하며 학생들은 창밖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중간중간 지나가는 전기차 충전소와 수소차 충전소를 보며 다카하시가 작게 감탄했습니다. 우리보다 많네.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학생들의 시선이 고층 빌딩들로 향했어요. 강남의 현대적인 건물들과 화려한 네온사인을 바라보며 스즈키가 옆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여기가 정말 한국이 맞나? 우리가 배운 것과 너무 달라.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첫 저녁 식사를 위해 시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학생들은 호텔 로비에서부터 스마트폰을 꺼내 와이파이에 연결했어요. 다운로드 속도가 표시되자 야마모토가 놀란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이게 진짜야? 도쿄보다 빠른데.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시내 야경이 펼쳐졌어요. 한강변의 조명들이 물에 비치는 모습과 남산타워의 화려한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서로 작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오늘 하루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이야기였죠. 호텔 로비에서 내일 일정을 간단히 설명한 후 미야자키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발전한 것 같은데 학교에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안 해줬나요? 그 질문에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러 온 거란다. 책이나 미디어에서 보는 것과 직접 경험하는 것은 다르니까. 이제 겨우 첫날이야.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될 거야.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학생들의 표정이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불만이나 걱정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호기심과 기대감이 어린 눈빛이었죠.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학생들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풍경을 사진 찍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야마모토는 어제와 달리 이어폰을 빼고 다른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오늘은 인사동과 북초나 농마을을 방문할 거예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학생들은 활기차게 창밖을 구경했습니다. 인사동에 도착해 전통거리를 걷기 시작했어요. 좁은 골목길에 늘어선 공예품 가게와 찻집들이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미야자키가 한 도자기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죠. 들어가 볼까? 제가 물었어요. 가게에 들어서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왔다고 말씀드리자 갑자기 일본어로 말씀하시더군요. 어서 오세요. 일본 학생들이군요. 구경하다 마음에 드는 것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학생들의 눈이 커졌어요. 야마모토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장님이 왜 일본어를 할 줄 아세요? 사장님이 웃으며 대답해 주셨어요. 20년 전에 도쿄에서 3년 동안 살았어요. 일본에서 많은 친절을 받았답니다. 사장님은 도자기 만드는 과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고, 스즈키가 구입한 작은 찻잔은 가격을 깎아주시며 예쁘게 포장해 주셨어요. 가게를 나오며 스즈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근처 한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은 한글, 영어,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간단한 일본어로 주문을 받았어요.
비빔밥과 불고기가 나오자 학생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맛을 보더니 점차 맛있다며 식사를 즐겼습니다. 생각보다 맵지 않네요. 다카하시가 말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가게 주인은 일본어로 맛있게 드셨나요? 라고 물으며 웃어주셨습니다. 학생들도 미소로 답했죠. 가게를 나서며 미야자키가 중얼거렸어요. 한국인들이 일본인을 싫어한다고 들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네요. 북초나녹 마을로 이동하던 중 저는 학생들에게 자유시간을 주었습니다. 4-5명씩 조를 이루어 1시간 동안 주변을 둘러본 후 지정된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각자 한국 전통가옥과 골목길을 구경하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시간이 끝나 모이기로 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야마모토의 조가 보이지 않았어요. 15분이 지나도 오지 않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때 멀리서 야마모토 일행이 한국인 대학생으로 보이는 2명과 함께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길을 잃었었어요. 근데 이 형들이 도와줬어요. 한국 대학생들은 영어와 간단한 일본어를 섞어가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학생들이 지도를 보며 헤매고 있는 것을 보고 직접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었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저희도 일본에 가면 누군가 도와주실 거예요. 그들은 웃으며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야마모토는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저녁 식사 전 짧은 미팅 시간에 그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희를 도와준 한국 대학생들이요. 저는 그동안 한국인들이 일본인을 보면 무시하거나 적대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히려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우리가 배운 것과 너무 달라요. 그 말에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야자키가 덧붙였어요. 도자기 가게 사장님도 식당 직원들도 모두 친절했어요. 한국인들은 정말 우리를 싫어하는 걸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정부 사이의 관계는 다를 수 있어. 역사적 갈등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는 건 아니란다. 직접 경험해보니 어때? 학생들의 표정에서 뭔가가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경험이 그들의 고정관념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낸 것 같았어요. 셋째 날 아침, 저는 학생들에게 오늘의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한다는 말에 학생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야마모토는 눈을 굴리며 친구에게 귓속말을 했고 몇몇 학생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야자키는 왜 그런 곳에 가야 하느냐며 더 재미있는 곳은 없냐고 물었죠. 저는 담담하게 역사를 배우는 것은 즐거운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때로는 불편한 진실도 마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역사를 이해하는 방법이라고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은 각자 휴대폰을 보거나 잠을 청했어요. 서대문형무소에 도착했을 때도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정 중 하나를 소화하는 표정이었죠. 입구에서 만난 한국인 가이드 이지원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곳이 1908년 일제가 한국인들, 특히 독립운동가들을 감금하고 고문했던 장소라고 설명했어요. 학생들은 처음에는 무심한 표정으로 따라다니며 건물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지하 고문실로 내려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좁고 어두운 공간에 전시된 다양한 고문 도구들을 보며 스즈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이드는 물고문, 전기고문, 손톱 뽑기, 거꾸로 매달기 등 다양한 고문 방법들을 설명했어요. 대부분 재판도 없이 이루어진 고문이었다고 했죠. 이 설명에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특히 실제 고문 장면을 재현한 마네킹을 보며 다카하시가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야마모토는 더 이상 귓속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전시물을 응시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독방을 보았어요.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을 가두었던 흔적과 벽에 새겨진 메시지들이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가이드는 벽에 새겨진 글씨가 실제 수감자들이 남긴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죽음도 두렵지 않다. 후세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자와 같은 내용이었죠. 미야자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갇혔는지 물었습니다. 가이드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약 4만 명 이상의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에서 고문을 받고 목숨을 잃었다고 답했어요. 특히 1919년 3.1운동 이후에는 수용 인원이 급증해 더욱 열악한 환경이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때 가이드가 한 소녀의 사진을 가리켰어요. 유관순 열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만 17세의 나이에 독립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되어 이곳에서 모진 고문을 받고 18세의 나이로 순국했다고 했어요. 스즈키가 놀라며 그녀가 고등학생이었냐고 물었고 가이드는 학생들과 비슷한 나이였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가이드는 유관순의 마지막 말을 전했어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가 잘릴지라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국가, 나의 민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리라였다고 합니다. 유관순의 사진과 그녀의 고문 기록을 보며 교실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어요. 특히 여학생인 나카무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는 이런 걸 한 번도 배우지 않았다고, 교과서에 없었다고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학생들이 나카무라를 바라봤고 교실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야마모토조차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저 가만히 학생들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지막 전시실에서는 광복 후 형무소가 독립운동 기념관으로 바뀐 과정을 보여주었어요. 학생들은 이제 질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전시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출구로 향하는 길에 방명록이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나서서 쓰려 하지 않았어요.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미야자키가 조용히 이런 내용은 왜 우리 교과서에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다른 학생들도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라고 대답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방문 후 학생들은 평소보다 조용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대부분이 창밖을 바라보거나 생각에 잠긴 듯했어요. 저녁 식사도 평소보다 대화가 적었죠. 그날 밤 저는 다음날 일정을 위해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 여행을 계획하면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학생들에게 특별한 만남이 있다고 알렸습니다. 호텔 회의실에서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만나게 될 거라고요. 야마모토가 눈썹을 치켜올리며 왜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하느냐고 물었지만 미야자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70대로 보이는 노신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김준호 씨는 독립운동가 김성수의 손자였어요. 김 씨는 유창한 일본어로 자기소개를 했는데 일본 케이오 대학에서 유학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919년 3.1운동 당시 만세 시위를 주도했던 할아버지는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연좌제로 감시와 탄압을 받았죠. 할아버지의 손톱 밑에 대나무 조각을 받고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한 후 배를 밟았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어린 아버지를 안고 매일 형무소 앞에서 기다렸지만 면회조차 허락되지 않았어요. 학생들은 고개를 숙인 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야마모토가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한국 측의 주장 아닌가요? 그렇게 잔인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 가방에서 낡은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헌병대가 직접 작성한 신문 기록이었어요. 한글로 되어 있었지만 김 씨가 일본어로 번역해 주었습니다. 신문 방법과 고문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당시 일본 신문에 실린 기사였습니다. 조선의 불온분자 처벌이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김성수를 포함한 독립운동가들의 체포와 처벌 소식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본보기로 엄중히 처벌했다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고문 후 상처투성이가 된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일본 헌병대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 사진은 일본 헌병이 증거용으로 찍은 것입니다. 해방 후 문서보관소에서 찾았어요. 야마모토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자료들을 바라봤어요. 스즈키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일본에도 있나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도쿄 국립공문서관에 원본이 보관되어 있지만 일반에 공개되는 경우는 드물죠.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다카하시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이건 우리 교과서에는 없었어요. 우리는 이런 걸 몰랐어요. 그 말에 김 씨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종종 승자의 시각에서 기록되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이 직접 보고 듣고 판단하려는 노력입니다. 미야자키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할아버지는 일본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나요? 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일본 제국주의와 그 체제를 미워했지만 일본 국민 개개인을 미워하진 않으셨어요. 오히려 양국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미래를 꿈꾸셨죠. 2시간의 대화가 끝나갈 무렵 김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가 있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문은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학생들은 한 명씩 김 씨에게 인사를 했어요. 특히 야마모토는 오랫동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미야자키가 제게 물었어요. 선생님, 왜 우리는 이런 내용을 배우지 못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역사가 항상 모든 진실을 담고 있진 않아. 그래서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판단하는 걸 배워야 하는 거야. 그날 오후 우리는 서울 시내로 이동했습니다. 교통체증으로 버스가 천천히 움직이는 동안 학생들은 조용히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야마모토조차 평소의 까칠한 태도가 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운전기사에게 일본 대사관 앞으로 방향을 바꿔달라고 부탁했어요. 학생들은 목적지를 모른 채 버스에서 내렸고 미야자키가 이곳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일본 대사관이라고 알려주며 소녀상을 가리켰어요. 단정한 교복을 입은 소녀의 동상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위안부 소녀상이라고 설명했지만
학생들은 별 관심 없이 바라보았어요. 스즈키는 한숨을 쉬었고 야마모토는 눈을 굴렸습니다. 가이드가 다가와 소녀상의 의미와 20만 명의 소녀들이 강제로 일본군 위안소에 끌려간 역사, 그리고 현재 생존해 있는 할머니들이 10명도 안 된다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설명을 듣는 동안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나카무라의 눈가가 붉어졌고 그때 소녀상 앞에서 특별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일본인 남성이 소녀상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기도를 마친 그는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도쿄에서 온 다나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유학 중이라고 했습니다. 야마모토가 왜 그랬냐고 조심스레 묻자 다나카는 한국에 와서야 이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대답했어요. 일본 학교에서는 이런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지만 자료들과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을 접한 후 이제라도 이곳에 와서 사과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나카는 역사의 아픔을 인정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어요. 학생들은 한동안 소녀상 주변을 조용히 서성였고 나카무라와 스즈키는 소녀상 옆인 의자에 앉아보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야마모토가 작은 쪽지에 무언가를 적어 소녀상 앞에 놓았어요. 우리가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되어 죄송합니다. 일본에서 온 타카시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자신만의 생각에 잠긴 채 서울의 붉은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학생들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미야자키는 한국 역사책을 더 살 수 있는지 물었고 스즈키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특히 야마모토는 조용히 저에게 다가와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학생들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들은 환한 미소로 아이들을 맞았지만 곧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떠날 때와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다음 날부터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미야자키가 아버지와 격렬한 토론을 벌였다는 소식, 스즈키가 가족 식사 자리에서 우리가 배우는 역사가 전부가 아니야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놀랍게도 야마모토는 학급 단체 채팅방에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자신이 정리한 메모를 공유했어요. 일주일 후 교장실로 호출됐습니다. 책상 위에는 항해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학생들에게 반일 감정을 심어줬다. 국익을 해치는 교육을 했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떠나보내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징계위원회에서 정근 처분이 결정됐네. 규슈의 작은 학교로. 미안하네만 내가 막을 수 없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어요. 짐을 정리하던 날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야자키를 선두로 반 학생들 전원이 들어왔어요. 그들의 손에는 작은 공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한국에서 쓴 일기예요. 복사해서 모았어요. 선생님이 저희에게 진실을 보여주셨으니 저희도 선생님께 진실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공책을 펼치자 학생들의 솔직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란, 충격, 후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다짐까지. 마지막 페이지에는 모두의 서명과 함께 진실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규슈로 떠나는 날, 역에서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떠나는 순간까지 그들은 손을 흔들었어요. 창문 너머로 그들의 모습이 작아지는 것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오히려 더 강한 결심이 자라났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해. 이게 끝이 아니야. 시작이지. 새로운 학교에서도 저는 역사를 있는 그대로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의 일기와 한국에서의 사진들은 소중한 교재가 되었어요. 온라인 스터디 그룹도 만들었죠. 때로는 어려움에 부딪히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미야자키에게서 메시지가 옵니다. 그는 대학에서 한국사를 전공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야마모토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물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의 진정한 다리가 되기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